138억 년에 달하는 우주의 역사를 1년으로 요약했을 때 인간의 역사는 하루의 끝을 단 20초 남겨둔 시간이다. 구력시대, 이 최후의 시간에 비로소 인간은 야생 동식물을 길들이고 농경을 시작했다. 인간이 문자를 발명해 쓰기 시작한 것은 자정을 14초 남긴 때이며 과학을 통해 자연의 법칙을 알기 시작한 것은 자정을 단 1초 남긴 시점이었다. 우주 나이의 3분의 1인 지구의 나이 약 46억 년에 비춰봐도 인간의 역사는 극히 짧다. 지구의 지질시대의 구분은 지구의 탄생과 다세포 생물이 번성한 성캄브리아대로부터 시작된다. 이후 최초 육상생물이 출현한 고생대, 공룡 등의 파충류가 번성한 중생대, 포유류가 번성한 신생대로 구분한다. 각 지질시대는 다시 세분되는데 신생대의 경우 약 6,500만 년 전, 공룡 멸종 이후부터 약 170만 년 전까지를 제3기, 그 후부터 현재까지를 제4기로 부른다. 지구 전체 역사 중 극히 짧은 제4기는 다시 플라이스토세와 홀로세로 구분된다. 그리고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인류세로 세상은 일단 망했다. 한때 신비한 새였던 닭이 말 그대로 모이를 쪼다 끌려 나왔다. 단지 한 번의 실수는 아니었다. 모이를 쉽게 얻으려는 노력이 습관이 되고 만 것일까? 모이 때문이 아니라 이웃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을까? 답을 내기는커녕 미로에 빠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불현듯 편두통이 내 머리를 강타했다. 그것은 설리의 구조 요청이었다. 정신적인 문제, 내게는 더 절실한 사랑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러한 태도는 몇 가지 전제에 기초를 두고 있다.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한다. 두 번째 전제는 사랑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는 가설이다. 사람들의 매력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시대의 유행에 달려있다. 사랑하게 되었다는 느낌은 보통 자신의 교환 가능성의 범위 내에 있는 인간 상품에 대해서만 나타난다. 상대자도 나의 명백하거나 숨겨진 재산과 능력을 고려한 다음 나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교환 가치의 한계를 고려하면서 서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최상의 대상을 찾아냈다고 느낄 때에만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질 수 있다. 세 번째 잘못은 사랑을 하게 되는 최초의 경험과 사랑하고 있는 지속적 상태, 좀 더 명확하게 말한다면 사랑에 빠져 있는 상태를 혼동하는 것이다. 그들은 강렬한 열중, 즉 서로 미쳐버리는 것을 사랑의 열도의 증거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기껏해야 그들이 서로 만나기 전에 얼마나 외로웠던가를 입증하는 것일 뿐이다. 사랑은 숙달 연습이 필요한 기술이다. 사랑의 경우에 있어서는 포기란 있을 수 없으므로 사랑의 실패를 극복하는 적절한 방법은 오직 하나뿐인 것 같다. 즉, 실패의 원인을 가려내고 사랑의 의미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선 인식해야 할 것은 삶이 기술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배우고 싶다면 우리는 다른 기술, 음악이나 그림, 건축, 의학, 공학 따위의 기술을 배우려고 할 때 거쳐야 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편의상 기술 습득 과정을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이론의 습득이고 둘째는 실천의 습득이다. 이론과 실천의 습득 이외에도 어떤 기술에 숙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인이 또 한 가지 있다. 기술 숙달이 궁극적인 관심사로 대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음악에도, 의학에도, 건축에도, 그리고 사랑에도 해당된다. 현대인들이 사랑의 경우 명백하게 실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의 기술을 습득하려 하지 않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해답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랑에 관해서는 인간 실존론과 아울러 시작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바는 이성을 발달시켜서 새로운 인간적인 조화를 발견함으로써 전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맞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쓰면서도 참으로 나를 주는 사랑을 하고 싶으면서도 이러한 사랑에 실패하게 되는 원인은 바로 기술의 미숙성에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구 환경에 새겨진 인간의 흔적이 매우 크고 인간의 활동이 대단히 왕성해져 지구 시스템 기능에 미치는 인간의 영향력이 자연의 거대한 힘들과 겨룰 정도가 되었다. 인류세의 인류는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대기 중 탄소량이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대기의 화학적 조성과 지구의 환경 조건이 돌이킬 수 없이 변화했다. 매년 15억 마리의 돼지와 600억 마리의 닭이 소비되고 플라스틱은 동물의 먹이 사슬 속에서 순환하고 있어 플라스틱 식성이 됐다. 핵실험으로 플루토늄 239가 전체 지층에 등장한다. 지층은 온실 효과가 극심해져 40도 이상의 혹서가 지구 전체에서 일상이 됐고 해수면 상승도 기대치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기록됐다. 인류세의 이야기는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인간 주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환경과 비인간 존재들을 지배하고 통제함으로써 물질 세계를 배경으로 인간의 이상을 성취하는 휴머니즘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을 세계의 중심에 놓고 자연 환경을 단순히 인간의 필요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만 보았던 인간을 예외적이고 특권적인 존재로 보는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여섯 번째 대멸종의 가능성이 현실화된 인류세의 위기를 초래한 인류에게 요청되는 새로운 윤리적 책임에 대한 성찰로 이끌었다. 인류세의 이야기는 단순히 인간의 종말에 관한 어둡고 음울한 경고가 아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포스트 휴먼이 된다는 것이 진정으로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포스트 휴먼이 된다는 것은 정신을 컴퓨터에 업로드하고 기계적 보철 장치로 신체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투공성의 존재이며 주변 환경과 모든 비인간 존재들과 연결되어 운명을 함께하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도 물질적인 세계의 구성요소의 하나라는 생태적 인식은 인류세라는 새로운 시대의 인간의 생존이 인간 이외의 모든 것들의 생존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임을 뜻한다. 또 돈키호테 이야기를 해보면 정의의 문제를 건너뛸 수 없다. 돈키호테는 자신이 생각하는 확고한 정의가 있고 불의를 참지 못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설프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농장 주인에게 품삯을 받지 못하고 학대받는 소년을 보고 분노하지만 품삯을 지불하겠다는 농장 주인의 말을 듣고 해결되었다며 뿌듯하게 떠난다. 그 이후에 소년이 더한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모른다. 정의롭다라는 것은 단순히 불의에 맞서는 것이 아니다. 정의란 단편적인 행동이 아닌 배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가 떠난 뒤 그 소년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 그의 모습은 정의보다는 단순한 오지랖이다. 자기만족이다.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말하면 이는 위선이다.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만능이 아닐 뿐더러 그 의도가 어떻든 문제가 된다. 돈키호테는 압송되고 있던 죄수들을 악당들에게 납치당한 노예들인 줄 알고 모두 풀어주기도 한다. 정의는 배려와 지지의 문제이다. 약자를 보호해야 하고 도와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말하기만 해서는 정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 반대로 약자를 괴롭히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정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 진정 정의로운 사람은 약자의 고통과 괴로움에 공감하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지하고 배려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돈키호테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정의까지 가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는 수준에서도 우리는 마음이 작동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지점에서 내 마음에 또다시 설리가 들어왔다. 배웠으면 행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설리의 일종의 구조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애정이 아니라 정의의 문제, 아니면 최소한 배려의 문제인가? 그러니까 나는 설리의 구조 요청을 들은 것이다. 인생 별거 있어? 살거나 죽거나지. 그러니 있는 그대로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면서 평화롭게 함께 먹도록 합시다. 하느님이 아침을 여실 때 모두를 위해 여시는 것 아니겠어? 산초가 그토록 좋아하는 오야 포드리다처럼. 온갖 고기와 채소를 넣고 한데 끓인 바로 그 음식처럼. 모두 다 같이 모여 한솥 가득 끓인 고깃국을 사이좋게 나눠 먹는 세상. 그렇게 매일 아침을 함께 열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세상이 어디 있겠는가. 산초는 갈수록 옳은 말만 하고 갈수록 현명해진다. 오야 포드리다는 스페인어로 썩은 단지라는 뜻이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큼직하게 썰어 넣고 콩, 마늘, 양파, 쌀을 넣은 다음 소 등뼈와 골수를 함께 넣어 푹 고아낸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갈비탕과 삼계탕을 조합한 것이다. 이 요리는 스페인에 살았던 유대인의 풍습에서 시작되었는데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 질 무렵에서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이라서 일체의 노동을 금지했다. 물론 요리도 노동에 포함되니까 토요일은 요리도 할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금요일 저녁에 스페인에서 구할 수 있는 흔한 재료를 넣고 우리나라의 곰탕처럼 푹 고아두었다가 토요일에 먹었다. 당시 이베리아 반도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스페인의 종교인 가톨릭으로 개종하도록 강요를 받았는데 박해를 피하고자 돼지기름, 베이컨, 돼지 소시지를 넣어서 스튜를 요리해서 먹었다. 바로 코시도 마드릴레뇨이다. 코시도 마드릴레뇨는 19세기에 들어와 상류층이나 부유층이 즐기는 음식이 되었는데 콩과 소고기보다는 저렴한 돼지고기를 주로 써서 요리한 음식이 돈키호테가 토요일에 주로 먹은 오야 포드리다이다. 그의 소울푸드라 할 만하다. 설리와 내가 처음 고민하던 때 우리는 대통령의 요리책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 책의 목적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적인 어떤 것을 추구한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그리고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일종의 음식의 본질,
소울푸드였다고 생각했다. 음식으로 동물의 뇌리에서 각인되는 맛은 음식의 오미가 아니라 이야기, 스토리 맛이다. 스토리 가운데 억울함, 서러움, 고달픔, 배고픔 등이 매운맛 혹은 쓴맛으로 아주 오랫동안 기억된다. 환희, 영광, 행복, 사랑 등은 단맛 또는 짠맛으로 각인되지만 금세 사라지고 만다. 대영 제국의 노예 무역으로 아프리카에서 영국, 미국 등으로 노예들을 판매한 영국 스코틀랜드의 노예 주인들은 닭고기를 요리시키면서 내장, 닭발, 날개 등을 쓰레기통에 버리게 했다. 배고픈 노예들은 버려진 달개 쓰레기 고기를 요리해서 먹었다. 이런 쓰레기 고기 음식을 통해서 노예들은 억울함과 서러움을 머릿속에 각인했다. 구력시대의 가장 유력한 민권운동가였던 미국의 마르틴 루터 킹이 그 유명한 나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을 하다가 저격당했다. 흑인들은 쓰레기통에 버렸던 음식을 다시 요리해서 먹었던 선조들의 원혼을 회상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혼음식 운동이 일어났다. 돼지나 닭의 쓰레기 고기는 물론 그저 연명하는데 먹었던 동물용 사료 콘브레드, 허쉬퍼피, 코로케, 매기튀김 등이 소울푸드가 되었다. 내 편두통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겪어본 이들은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이 두통은 참기 힘들다. 후욱하고 왔다 가지만 올 때면 통증에 몸을 움찔하지 않을 수 없다. 뭔가 더 생각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한다. 설리가 예상한 것을 따라가 보면 대통령의 요리책에도 소울푸드, 영혼의 음식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지 않았을까. 어느새 난 설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